미국 주식을 사느냐 중국 주식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편제가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금은, 채권, 주식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 왜 그러느냐,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도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이 분산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세요. 뭐 미국이 일단 압도적으로 현재 뭐 제1의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부상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주식을 둘 다 일단 투자는 하는데 비중을 중국은 클 것 같은데 미국이 아직은 또 힘이 센 것 같고 동맹국도 많으니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7대3이 좋냐 5대5가 좋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중국에 누가 싸움을 이길 거냐. 여러분 태양은 하나다라는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에라스무스가 16세기에 했습니다. 예, 세계의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흔히 이제 강연을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 태양이 되고 싶을까, 달이 되고 싶을까? 태양이 되고 싶겠죠. 미국도 즉시 태양이 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딪힌다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보고 왜 부딪히는가를 보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갖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지금 상황이 딱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제가 이제 메타경제라고 하는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세계 역사에서 최근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증시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요. 근데 대공황이 터졌어요. 왜 터졌는가를 여러분이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때의 패권은 누구와 누구의 패권 싸움이겠어요? 파운드와 달러. 그렇죠. 유럽과 미국의 싸움이었죠. 영국과 미국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죠? 둘 사이에 이제 파워 게임이 일어나면 어떤 전쟁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관세 가지고 수출입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에 미국이 영국에다 유럽에다가 40% 관세를 매겨버려요.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죠? 폭등하죠. 그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요? 올라야죠. 그 금리가 오르면 지금과 같은 경화 현상이 일어나죠. 이해되시죠? 예,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느냐 중국 주식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편제가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하나는 태양이다. 이거는 달이다. 그래서 둘이가 딱 붙으면 밝을 명자가 돼요. 그럼 세상이 밝아져요. 근데 나도 태양이고 나도 태양이다. 그러면 일이 붙으면 왈왈이에요. 떠들왈자가 돼요. 그러니까 짖는 거죠. 짖다 보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지금 시진핑이 아마 20차 공산당 대회를 마치고 또 다른 5년 4기를 준비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조건부예요, 이게. 조건부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시진핑이 4기를 가려면 너 3기에서 이거를 만족시켜라. 첫째, 대만 통일 문제 해결하라. 네 입으로 이야기했다. 두 번째, 샤오강 시대, 그러니까 소강, 중산층 시대에서 이제 대동사회로 만들어라. 근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4기는 보장하지 못하겠다. 물론 시진핑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자기가 태자당 출신이니까 공천당 다 전멸시켜버렸잖아요. 상하이방도 거의 도태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이 내부 싸움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부 싸움이 존재하니까 중국 곧 무너질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 부동산 시장 지금 형편없어. 피치, S&P, 무디스가 신용평가를 했는데 뭐 내부적으로 비밀스럽게 다 검사를 해봤는데 부동산 개발업자 흥다그룹이 부도가 나고 이게 부실화가 점점 더 심하게 되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폐쇄 조치가 이번에 그 팍스콘 사태도 보셨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클 거야. 이제 그런 시나리오. 세 번째, 알리바바의 마윈이 상해 가서 한마디 뻥끗 잘못했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진핑이나 공산당이 봤을 때는 어쭈? 얘들 봐라. 돈을 버니까 자본이 커지니까 자본이 정치 권력에 도전을 하네. 공산당 세력보다 더 커지겠네. 이제 거기에 대한 위압감 이제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동사회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명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제를 가지고 예. 미국이 자기들이 살아온 역사와 문명의 거울에 비추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거울이 깨지더라 라고 판단해서는 오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들 옛날에 아편전쟁 일으켰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 단초를 제공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너희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어. 우리 대만 침공하고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지금은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예.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역사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신 문제를 놓고 보면 7대3이냐, 6대4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2050년까지 중국 경제가 GDP 규모상으로는 미국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적인 면에서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적인 측면에서 능가할 수 있겠느냐? 이 측면에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시진핑 주석이 3기를 시작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불만 세력들의 어떤 모습들, 그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반추해 보시면 됩니다. 1960년도에서 70년대 말까지 잘 살아보세, 못 살겠다 갈아보자의 정치 구호가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 등도 따뜻하게 해줘라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80년도, 90년대에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요. 90년대 후반부에 경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신흥국 또는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는 순간에 자동차를 만들고 조선산업이 1위 산업이 되고 반도체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민주화 투쟁으로 독재 정권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할 때쯤에 경제 위기가 나버린 거죠. 예. 근데 이 경제 위기가 났을 때 도와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제 IMF 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그러잖아요. 또 한 나라가 있어요. 일본인가요?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92년도에 했거든요. 우리가 외환위기가 나자마자, 외환위기 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을 $10,000로 하기 위해서 환율을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800원, 900원대로 확 내려버렸어요. 환율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단가가 안 맞는 거죠, 갑작스럽게. 환율이 내려가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꾸로 1,400원 되니까 1인당 GDP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로 했을 때 98년도부터 외교 관계를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또 위기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이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 없이 미국 없이 갈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은 미국이 스탠다드를 또는 룰을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이 뒤따라가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기사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IRA가 만들어지고 최첨단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20%까지 부과가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황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근데 이 역사적 교훈을 미국도 알고 중국으로 알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는 2023년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는 이 블랙박스에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메타경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연애 오락 프로그램 보면 박스에다가 이상한 물건 집어넣고 손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꾸물뚱꾸물뚱한 거 있으면 뭐 뱀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을 박스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독사를 넣고 지네를 넣고 잡으면 죽는 거를 넣어놓고 만져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장난치기 위해서 만져보라 그러겠습니까? 예능은 장난이죠. 예능은 장난이죠. 그럼 이제 질문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이 예능이냐 아니면 다큐냐 이거를 보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다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고요. 예능이다 그러면 둘이 서로가 밀당을 하면서 적당하게 헤게모니를 아시아와 유럽, 대서양, 태평양에서 가져가겠다는 싸움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쉬운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유튜브 방송 찍으면서 뭐 2023년 어떻고 저떻고 말씀들 많은데 제 관점에서는 간단해요.
박스에다가 손 넣어보라 뭐라 그러는데 이게 다큐냐 예능이냐 요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1월 그리고 8일. 지금 사실 오늘 새벽에 11월 FOMC 결과가 발표돼서 상당 시장이 기대했던 좀 생각한 완화적인 좀 돈줄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예정대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 이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이게 예능을 찍을지 다큐를 찍을지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포위 취임 전보다는 기대 이상으로 많이 압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큐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그쪽에 조금 비중을 둬요. 예. 왜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에 어떻게 국제 전략을 가져왔는지를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책에서 제가 책을 쓰는 이유가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가 부동산 시장 곧 붕괴한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한다. 예. 전부 그런 아주 미시적이고 특화된 내용을 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뭐 그 저자분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쓰셨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원인을 알아야지만 제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아까 리비안 투자했는데 그 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건 투자하셨나요? 물으실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테슬라가 독점인데 거의 그럼 앞으로 미국이 독점 체제를 인정을 할까? 왜 독점 체제냐?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되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컨텐츠와 서비스가 디지털 정보가 돼요. 그럼 이 디지털 정보가 되는 게 테슬라가 애플하고 손잡으면 모든 개인 정보나 국가 정보가 한 기업이 독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용납을 할까? 1839년 반독점법 셔먼 액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언젠가는 손볼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리비안 같은 후속 자동차 회사 만약에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네. 사놓고 기다리면 반값에 사놓고 기다리면 언젠가 뭐 테슬라 수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전하지 않을까 하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툭 던진 네.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 무엇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왜 그러면 미국과 중국 싸움에서 미국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다들 궁금해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스터디 가이드로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해라라고 이렇게 모범 시험 문제 다 나눠주셨어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왜 제가 답을 다 문제를 나눠줬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왔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미국이 정책이 바뀐 게 있어요. 대중 정책은 바뀐 거. 그게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정권 바뀌면 뭐 이거 참 뭐 전부 이 사람이 안 하던 거 하면 돼. 뭐 다 이런 식인데 미국은요 철저하게 국가의 이해관계가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미국 국민과 미국 국익의 첫 번째가 되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얘네 오락 찍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앨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번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했다가 거짓말을 하면 빌 클린턴처럼 피노키오로 만들어 놓고 탄핵까지 가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직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와 경제가 운영이 되니까 100%는 아니죠. 당연히. 거기도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겠습니까? 우리보다 퀄리티가 엄청 높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봐서는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정치와 경제가 신뢰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또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출된다고 해서 대중국 때리기가 멈춰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때리는 강도가 옛날에는 그냥 뭡니까 뿅망치로 때리느냐 네. 이번에는 고무망치로 때리느냐 이번에는 쇠망치로 때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네. 뭐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연애 오락 프로그램 아니라고 네. 그럼 뿅망치는 알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은 고무망치로 때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고무망치로 때리면 미국은 안 아픈가요? 미국도 아프죠. 뭐가 아프죠? 지금 뭐 소비자들이 그렇죠. 소비자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관세를 갖다가 유럽에다가 40% 매겨버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중국 관세를 20% 매겨버리면 수입에 들어오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20%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뭐가 받쳐주는 거예요, 대신에? 대신 강달러가. 그렇죠. 강달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거죠. 근데 강달러가 안전하냐? 이 문제에서도 지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 채널을 보시면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방금 정책 일관성, 미국 정부의 어쨌든 전략적인 핵심 이익을 지키려는 정책 일관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시진핑 3기를 보면서 많은 서구권 투자자들이 돈을 홍콩 증시에서 빼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완전히 또 사회주의 쪽으로 갔구나, 자본주의적인 재산권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겠구나, 신뢰가 깨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던데, 그런 질적인 중국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776년도에 독립이 되어서 아까 제가 했지만 250년 남짓한 역사 속에 오늘이 미국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163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17세기의 영국의 세계 패권,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대영 제국,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게 1492년이잖아요. 그럼 15세기 이전에 13세기, 14세기, 15세기 아까 패스트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질병과 질곡을 다 거친 결과 종교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미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를 1776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역사는 유럽의 역사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역사를 보고 지금 방금 질문하셨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또 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다큐를 찍게 되면 대공황이 사실 벌어질 수도 있고, 뭐 해당 관련 자료를 사실 뭐 책에서도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결국 이런 위기일 때 주목받는 안전자산으로 달러도 못 믿겠다면 금이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이하게도 금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분석을 하시기도 했고요. 금값이 요즘 좀 내렸죠. 온수당 한 1660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700달러 가던 게 한 100달러까지 내렸어요. 그럼 금값이 왜 내리느냐? 강달러가 너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직전에는 그 리스 트러스 신임 총리가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세계 파운드화가 폭락을 해버리고 영국 경제가 이건 뭐 개도국 경제로 가냐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 뭐가 제일 필요한가요? 삼성과 현대와 롯데와 SK가 뭐 금을 갖고 싶어 하겠어요? 현금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현금이죠. 현금 중에서도 엔화 갖고 싶겠어요? 위안화 갖고 싶겠어요? 달러 갖고 싶겠어요? 달러죠.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는 소양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벌써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훌륭한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수년 전부터 제가 책을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런 말씀하시면 소가 뒷걸음치다가 지 잡는 소리 좀 그만하라 할지도 모르는데, 세계 경제가 이런 그 변동성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2005년부터예요. 2005년부터인데 제가 경제 독법이라는 책을 지금 기억이 아련한데 2009년에 썼던가 아마 그래요. 거기도 보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 금은, 채권, 주식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왜 그러느냐?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순서대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야, 주식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지금도 해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저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수십억, 수억은 안 하지만 조금씩은 해봐요. 그래야 감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동대문 시장 가서, 금시장 가서 1kg 얼마인가도 물어봐요. 제가, 2019년도에 동대문 시장 가서 금 1kg 얼마입니까? 이럴 때 5천만 원 정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여쭤보면 한 4,200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요.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또 남대문 시장도 가봐요. 지금 시장이 어떤가? 명동도 가보고 다 가봐요. 명동에 외국인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관광 서비스 산업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광 서비스 그러지만은 식당, 호텔 숙박업, 음식 다 그냥 엉망이고 건물 임대료까지 다 엉망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가 어디 있어요? 없죠. 내수가 없죠. 거기다가 팬데믹까지 덮쳤잖아요. 거기다가 물가까지 오르잖아요.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관광객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거기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규제가 조금 덜 하다 보니까 관광객 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복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호텔 숙박업도 미국도 별로 안 좋아요. 그 물가 또 올라요, 미국도. 달러까지 강해요.
달러가 강하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입하는 물가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버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입하는 물가가 올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금 외에는 답이 없다. 예, 네. 당분간은. 당분간은. 네. 예.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또 돈의 흐름, 부의 흐름 또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이 출연 기념해서 메타경제에서 후속편을 이어가시기로 하도록 하고. 제가 오늘 그 매일경제 자이언트 TV에서 여러분 그 잠깐 우리 안강섭 기자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간단합니다. 경제는 상식입니다. 그 상식은 염치와 양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염치와 양심이라고 하는 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중 패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채널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들의 말씀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챙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옳은 말이고 누가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더 자세한 후속 얘기 궁금하시죠? 메타경제 가시면 또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지금까지 자이언트 TV의 안학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